빅네이선. 마일스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돈이 넉넉지 않았던 데다가 지난 2주간 필라를 데리고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하루 두 끼를 사 먹고 그녀에게 옷이며 향수를 사주고 비싼 극장표 값을 내주다 보니 모아두었던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없어졌다. 1월 3일 필라가 버스에 올라 플로리다로 돌아간 지 두어 시간 후 마일스가 어머니의 전화응답기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남긴 몇 분 후 그는 그 문제를 놓고 빙과 의논했다. 빙은 마일스가 자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에 일손이 필요했다. 몹 룰이 드디어 출연 계약 담당자를 찾아내었다. 그들은 1월 말에 2주간, 2월 말에는 2주 이상 도시 밖으로 나가서 뉴욕주와 펜실베니아 대학들을 돌며 연주를 할 계획이었다. 자리를 비울 동안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다. 마일스에게 액자 틀을 만들고 타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밖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마일스가 시간당 얼마씩 받고 전일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몇 달 전부터 쌓인 다 못 끝낸 작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분 내킬 때마다 빙은 밴드와 함께 연습하러 일찍 자리를 뜰 수 있고 밴드가 순회 공연을 할 때는 마일스가 가게를 맡으면 된다. 빙은 지난 5개월간 선셋파크에서 집세를 내지 않고 살면서 모은 돈이 있어서 이제 가외로 월급을 주는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게다가 몹 룰이 언젠가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지도 모른다. 마일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일스는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며 그 제안을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고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으며 묘지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죽이느니 병원에서 일하는 편이 더 나아 보였다. 저녁을 먹으러 가게를 나서기 전에 그는 또 한 번 자기를 구해주었다고 빙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일스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려는 찰스 빙엄 네이선의 태도였다. 마일스가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에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일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친구는 22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 때나 갚아도 좋다면서 기꺼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마일스가 절반뿐인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 그의 삶이 둘로 찢어졌고 다시는 완전히 수선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은 마일스의 반쪽이 다른 어떤 사람 둘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2년 전 마일스의 형이 죽은 직후 가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한 명은 스타이버선트 고등학교의 우등생이었고 또 한 명은 라가디아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었다. 두 성난 소녀는 미국 생활의 위선을 경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저항의 가치, 어떻게 하면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의미 없는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쪽은 더 나이 어린아이였다. 빙은 그때 이후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지금의 자기 자신이 되기까지 마일스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마일스가 한 말, 정치와 경제에 대해 그가 했던 수많은 매서운 발언, 체제를 무너뜨리는 명쾌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마일스가 한 말이 실제의 그 자신과 따로 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생각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의 태도에는 무게가 있었고 이 슬픔에 짓눌린 소녀는 어떤 환상도 어떤 거짓 희망도 품지 않았다. 그들이 비록 한 번도 가까운 친구였던 적은 없지만 빙은 자기 또래 중에서 이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빙 하나만이 아니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마일스는 다른 누구하고도 달랐던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자력이랄까, 동물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지닌 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일까?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 그런 괴이함 느낌 탓에 그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없는 듯 느껴졌던 것일까? 그가 지적이고 미남인 것은 맞지만 지적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 그런 마력을 내뿜는 것은 아니다. 다들 아는 대로 그가 메리리 스완의 하나뿐인 자식이라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그녀의 명성이 주는 아우라 덕분에 마일스가 선택받은 특별한 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해 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랬다. 남자아이들이지 여자아이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었다. 여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으니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헬러 특유의 매력은 어딘지 모를 기나긴 여정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듯 했다. 앨리스와 앨런을 보라. 앨리스는 그가 어느 모로 보나 감탄스럽다고 듣고 앨런, 불쌍한 앨런은 그에게 정신 못 차리고 푹 빠졌다. 마일스가 이제 선셋파크에서 살게 된 지 한 달이 되었고 빙은 그가 함께 있어서 기뻤다. 마일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브루클린으로 와서 아직도 얼떨떨했지만 보잘것없던 셋에서 탄탄한 4인조로 바뀌어서 기뻤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고 왜 플로리다에 머물고 싶은지 설명하는 긴 편지를 보냈다. 그 다음 어느 금요일 늦은 시간 빙이 막 가게 문을 닫고 선셋파크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으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마일스는 사정이 좀 생겨서 아직 그를 받아줄 수 있다면 주말에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오겠다고 했다. 물론 마일스가 무슨 사정인지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물어본댔자 대답해 줄 리도 없겠지만 그가 여기 온 이상 빙은 이 고집불통이 결국은 부모님과 화해하고 참 오래도 끌어온 바보짓도 그만 끝을 낼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중 첩자의 거짓말쟁이로서의 자기 역할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다. 그는 마일스를 속였다는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아침 모리스 헬러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요즘 근황을 물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영국에 있을 동안 마일스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고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할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마일스로부터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막 듣고 나니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마일스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가 필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라니 좀 충격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잘된 일일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일스가 그런 관계를 맺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만 필라는 확실히 매력있고 예쁜 데다가 나이보다 성숙하기도 했다. 그러니 마일스가 필라와 잘 지내게 내버려 두고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온통 좋은 소식뿐이고 어느 쪽에서나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게는 힘겨운 한 달이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괴로운 나날이라고 할 만했다. 혼란으로 뒤죽박죽된 진흙탕에서 뒹굴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마일스가 뉴욕에 돌아오면서부터 가게에 마일스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얼싸안고 키스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일스를 만지지 않고는 마일스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마일스가 좋아하지 않는 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빙이 갑작스럽게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목과 어깨를 꽉 눌러오자 움찔했다. 그러나 빙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야 하는 줄은 알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마일스를 사랑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줄곧 마일스를 사랑해왔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절망에 빠져 살았다. 11년 전 여름에 놀러 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여름, 남자의 셋과 여자의 둘이 작은 차에 끼어 타고 캐스길로 갔다. 거기에 그중 한해 부모님의 별장이 있었다. 연못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 숲속
호젓한 장소였다. 마일스는 그때 사귀던 앤이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제프 테일러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왔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자친구 없이 늘 그렇듯 혼자 겉도는 빙 본인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쯤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오래 차를 타고 온 뒤라 덥고 몸도 뻣뻣한 참에 한 명이 연못에 가서 땀 좀 식히자는 제안을 내놓자 일제히 물가로 달려가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머리 위에서 달과 별이 빛나고 숲속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더운 바람이 등으로 불어오는 가운데 그 먼 곳에서 물장구 치고 있노라니 정말 즐거웠다. 긴 다리에 뱃살 하나 없고 보기 좋은 엉덩이 곡선을 지닌 애니나 키 작고 통통하며 가슴이 크고 어깨 위로 검은 곱슬머리를 늘어뜨린 제프의 여자친구의 몸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러나 성적인 쾌감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에 관능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 그저 살결에 닿는 물과 공기의 감촉을 느끼고 무더운 여름밤 탁 트인 곳에서 나른하게 쉬면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기쁨, 육체적인 편안함을 만끽할 뿐이었다. 그가 제일 먼저 밖으로 나왔다. 연못가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들씩 짝을 짓는 모습, 두 커플이 가슴 깊이까지 오는 물속에 서서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일스와 애니가 서로 포옹하고 길고 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상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애니가 아름다운 소녀이며 그가 여태껏 본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축에 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상황을 따져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품에 안고 있으니 이렇게 멋진 여자의 애정을 차지할 만큼 매력적이니 마일스에게 질투를 느껴야 앞뒤가 맞았다. 그러나 물속에서 둘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느끼는 질투가 마일스가 아니라 애니를 향하고 있으며 자기가 애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마일스에게 키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그들은 연못가 쪽으로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물속에서 마일스의 몸이 나타나자 빙의 눈에 그의 물건이 큼지막하게 발기되어 제대로 형태를 갖춘 모습이 들어왔다. 딱딱하게 발기된 페니스를 보니 빙도 흥분이 되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마일스가 마른 땅 위로 올라서기 전에 빙의 것도 발기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를 감추기 위해 연못으로 다시 뛰어들어 물 아래로 잠수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날 밤의 기억을 억눌렀다. 그의 상상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조차도 그 일을 다시 돌이켜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일스가 돌아왔고 마일스와 함께 그 기억도 다시 되돌아왔다. 지난달의 빙은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5번, 10번씩 그 장면을 되돌려 보았다.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판이었다. 11년 전 달빛 속에서 발기한 손길을 슬쩍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그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며 여자의 몸보다 남자의 몸에 더 끌린다는 의미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오랫동안 여자들에게 구애했어도 줄줄이 실패만 거듭했던 것도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마일스에게 끌렸다는 사실이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가 곁에 있을 때마다 발기했고 마일스의 몸을 만지는 상상을 했으며 그가 곁에 없을 때에도 발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며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일스는 남자와 관계를 갖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빙이 이런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한마디 귀띔이라도 한다면 영영 마일스의 우정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원치 않는 일이었다.
마일스는 여자들의 세계에 장기 임대된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그러나 그 발기한 성기에 고통스러운 힘이 빙을 다른 선택으로 몰고 갔다.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다른 곳을 찾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일스가 그가 간절히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다른 남자와 시험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남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남자,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남자, 남녀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남자, 아니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남자. 문제는 어디에서 찾느냐였다. 그의 밴드 멤버들은 모두 결혼했거나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생각나는 동성 여자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게이바에 하룻밤 상대를 찾으러 가고자 하니 영 내키지 않았다. 제이크 봄도 몇 번 생각해 보았다. 거절당할 경우에도 그의 속셈을 드러내어 망신당하지 않고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놓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보기도 했다. 그러나 앨리스의 남자친구에게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가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해도 과거에는 남자를 사귀었을 수도 있고 동성애의 매력에 면역이 없을 수도 있다. 빙은 제이크에게 그다지 끌리지 않아서 유감이었지만 과학적인 자아 발견 차원에서 자기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꺼이 그와 함께 침대에 둘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없었다. 그가 렌조 마이클슨과 인터뷰를 주선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보험을 꼬드겨 섹스를 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때 앨런이 그녀를 위해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탐색은 당분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들이 어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변태적이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느낌도 있었다. 일종의 무관의 계약, 고독과 좌절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상호 이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침묵 속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때조차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좌절감을 느꼈으며 그가 보기에 앨런이라고 자기보다 사정이 낮지도 않았다. 앨런은 스케치를 하고 그는 드럼을 쳤다. 드럼은 그에게 언제나 비명을 지르는 한 방법이었고 앨런의 새로운 스케치 역시 비명이 다른 형태일 뿐이었다. 그는 앨런을 위해 옷을 벗고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앨런과 함께 있으면 왜 마음이 편해지는지, 왜 그녀의 시선에도 위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의 예술이라는 명분에 자기 몸을 내주는 것이야말로 별일이 아니었고 앨런이 부탁하는 한은 계속할 생각이었다. 일요일인 1월 4일에는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에서 마일스에게 액자트를 만드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에 대해 8시간에 걸쳐 첫 수업을 해주었다. 수동 타자기의 튼튼한 구조를 가르쳐주고 작은 가게 뒷방의 도구와 재료들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었다. 이튿날인 1월 5일 아침 그들은 다시 똑같은 작업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마일스가 걱정스러운 기색이었다. 빙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묻자 마일스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방금 전화를 걸었는데 어제 아버지가 급한 일로 영국으로 다시 갔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그는 계모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빙 역시 이 소식에 걱정되면서 당황스러웠지만 모리스 앨러의 아들에게 자기가 걱정하는 속사정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바로 이틀 전에 모리스 앨러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꾸준히 일을 하다가 5시 반쯤 되었을 때 마일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빙은 그런 전화를 하려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점잖게 거리 아래쪽의 바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15분 후 마일스가 바로 걸어와 빙에게 내일 저녁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알렸다. 빙은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꾹 참고 딱 한 가지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떠셔? 아주 잘 지내셔. 마일스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쓸모없는 바보 녀석이라느니 천치라느니 썩어 빠진 겁쟁이라고 욕을 퍼붓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둘 다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따스하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그에게 과분할 만큼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도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자기처럼 바보 같은 인간도 다시 없을 거라고 했다.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밖으로 끌려나가 총살을 당해야 마땅했다. 밍은 마일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잠시 마일스가 정말로 울음보를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는 마일스의 몸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도 있고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꼭 감싸 안았다. 힘내 이 녀석아. 그가 말했다. 적어도 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인 줄은 알잖아. 그것을 인정할 만큼 영리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그들은 선셋파크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 6시 반이 되기 몇 분 전 마일스가 앨리스와 주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바로 전에 집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앨리스는 벌써 부엌에 있었고 앨런도 있었다. 둘은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식탁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앨런의 오른손 손등을 쓰다듬고 앨런은 앨리스의 얼굴을 왼손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둘 다 말할 수 없이 슬픈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어? 빙이 물었다. 이거. 앨리스가 종이 한 장을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빙은 작년 8월 이 집으로 이사온 그날부터 이런 종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올 줄 알고 있었고 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 바로 지금 행동을 옮겼다. 집을 비우라는 법원 명령서의 전문을 읽어볼 것도 없이 그 종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찢어서 8조각으로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던졌다. 걱정 마, 그가 말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면 이깟 종이 한 장 갖고는 안 될걸. 이런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뻔하지. 우리한테 통지를 했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우리 일은 잊어버릴 거야. 한 달쯤 지나고 또 종이를 들고 오겠지. 그러면 또 찢어서 던져버리면 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어쩌면 그 다음에도 한 번쯤 더 그럴 거야. 집행관은 우리한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골치 아파지는 건 싫으니까. 그들의 일은 종이를 전해주는 것이고 그게 다야. 그들이 경찰을 끌고 올 때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그런다 해도 이 주변에서 경찰을 오래 볼 일은 없을 거야. 우리야 별 볼 일 없는 떨거지들인데 뭐. 조용하고 조그만 구석 동네에 조용하고 조그만 집에서 사는 조용한 사람 넷 말고도 경찰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겁먹을 것 없어. 언젠가 꼭 떠나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야. 경찰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니라고. 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경찰이 들이닥치더라도 내 머리통을 후려치고 수갑을 채워 질질 끌고 나가야 할걸. 여긴 우리 집이라고. 지금은 우리 거야. 여기에서 살 내 권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어. 바로 그거야. 마일스가 격려했다. 그럼 너도 나랑 함께 할 테야? 빙이 물었다. 그야 당연하지. 마일스는 선서라도 하듯 오른손을 허공에 쳐들고 말했다. 추장 마일스는 천막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넌 어때, 앨런? 떠날래? 아님 남을래? 남을게. 앨런이 대답했다. 그럼 앨리스 넌? 남을게.